네, 어제 광복절이었지만 정확히 50년 전인 1972년 8월 15일 또 다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과 연동시키는 금 본위제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세계 화폐의 기준으로 삼아주겠다. 대신 1달러 들고 미국 중앙은행에 가면 약 1g의 금으로 이거 바꿔줘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함부로 찍어내지 말고 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만 찍어내라 이거였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돈이 필요해진 미국 정부가 달러를 더 찍어야겠는데 가지고 있는 금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금하고 상관없이 우리 그냥 달러를 찍어내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를 배신했던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찍어서 세계에 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부채를 합치면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의 3배를 넘어서는 지금의 기형적인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경제쇼 유튜브뿐 아니라 콩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콩 앱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센터장님. 예.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기대한 것보다 좀 낮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 초만 해도 막 경기 과열을 성장이 너무 이게 불이 너무 화끈하게 붙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 지금 하반기 미국 경제 회복 이거 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불안한 시선들이 많아요 지금. 예, 그렇죠. 결론서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 또 상당 수준의 성장률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2분기 성장률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5% 나왔고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초의 전망치가 8.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망치하고 실제치가 2%포인트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경기가 괜찮을 거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장의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성장의 내용, 이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가 전체적으로 12% 정도 증가를 해서 경제를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비가? 예, 그렇죠.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굉장히 좋으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거다. 긍정적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대신에 이제 그 경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도 안 나온 건 소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공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흔히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겼다느니 이런 거에서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죠.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공급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비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에서 공급만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말 정도서부터 경제가 쭉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좀 둔화되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서비스업 경기는 그런대로 괜찮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전체적으로는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러는 걸로 해서 좀 상쇄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를 쭉 전망해 보면 상당히 약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것처럼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 공급 문제가.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나빠졌던 게 한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좋아지는 형태가 됐었는데
그 코로나19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걸 보면 거의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수요는 6개월 정도 위축됐다가 그냥 좋아지는 형태인데 예. 공급은 1년 6개월 내내 계속 안 좋다.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그 잘 안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생산을 좀 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보다는 예. 이제 그렇게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예. 이제 그 개선이 될 거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공급도 정상인 상태고 예. 수요도 정상인 상태가 아닌가.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많이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게들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급이 좀 개선되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다지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만. 그러면 지금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장이 좀 그 예상보다 덜 나온 게 예. 공급이 문제가 좀 잘 되지를 않고 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일 때 미리 굉장히 소비가 좀 그 경제 활동이 줄어들 거니까 공장들도 좀 캐파를 시설 용량이나 이런 걸 늘리지 않고 좀 줄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게 지금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나고 6개월 사이에 그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들을 이제 좀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지. 정비 이제 뭐 앞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줄여놨을 수는 있죠. 예.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설비에서는 이미 다 그건 정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익도 늘어나고 뭐 매출도 늘어나고 그런다는데 그걸 정상을 안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1년씩이나 그죠? 뭐 준비 운동을 1년씩이나 할 수는 없죠. 그 이제 그러는데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늘어난 것만큼을 이걸 이제 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수로 해서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급을 맞춰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생겨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형태를 우리가 계속 그렇다라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끌고 오는 형태. 그냥 일종의 핑계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진짜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이 돼서 그걸로 해서 경제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제가 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그렇게 뭐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에서 볼 수가 있죠. 중국? 예. 그러니까 그 중국 경제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안 좋고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지금은 안 좋지만 이게 소비를 모두 다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행도 못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니 코로나19가 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소비가 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행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보복 소비한다고. 예, 그렇죠. 근데 중국이 가장 먼저 경제가 정상이 됐는데 그렇죠. 경제가 정상이 되고 나서 쭉 중국 경제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다 이루어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그 한번 전 세계 경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소비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 하는데 올해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미 소비할 거는 모두 다 소비가 됐고 그 소비 덕분에 자동차 소비도 늘고 그 다음에 뭐 또 가전 소비도 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여행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도 사실 올 초에 이 성장률을 발표하고 그럴 때 잡을 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예상보다도 낮게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다들 말하는 게 코로나로 이제 끝나가면은 굉장히 경제가 폭발할 것처럼 막 화랑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특히나 중국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좀 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중국은 그걸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복 소비나 이런 부분들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 뭐 1분기 이렇게 해서 예. 중국 경제가 왔던 거를 쭉 평균해서 우리가 보면 예. 지금 중국 경제가 5%대 중반 내지 뭐 후반 이런 정도 올해의 경제 성장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작년하고 합쳐서 2년 동안. 예. 그게 과거에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중국 경제가 그런 정도의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 궤도로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 연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원래 성장률은 한 9%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과다하게 좀 낮춰서 6%대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 이제 쭉 우리가 봤더니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했던 부분들과 이게 그 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하반기 내년도까지 미국 경제도 그렇고 중국 예.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이러는 거는 없을 걸로 보이고 거기에다 이제 경제를 보는 것이 두 가지로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성장률이 얼만큼 되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얼만큼 되느냐, 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제 성장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증가분도 그렇고 이러는 예. 것들이 올해 2분기 정도에 거의 대부분 다 피크를 친 상태예요. 이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예. 이제서부터 관건은 경제가 얼마만큼 확장을 하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수치가 성장률 수치도 낮아지고 그러는데 요게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거냐,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거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올라갈 거는 지금 기대할 거 없고 얼마나 낮아지는 걸 그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려가는데 예. 옛날에 경기 둔화 한번 시작되니까 뭐 한 마이너스 얼마까지 가더라 이런 거는 아니고 예. 예. 이게 뭐 상반기에 한 7% 정도 성장했으면 하반기에 쭉 낮아질 때 이게 4%에서 멈출 거냐, 예. 아니면 뭐 3.5%에서 멈출 거냐, 이거의 문제이지 앞으로 그래서 뭐 이게 둔화가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또 확장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아진다, 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군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 뭐 그 수출 대기업들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예. 사실 그게 지금 뭐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체감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도 물론 힘들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더 주변 사람들 보면 더 힘들어졌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좀 펴지나 보다. 펴진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 지금. 예, 그렇죠. 부동산만 뭐 이 잔뜩 예, 부풀어서 올라갔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펴지기도 전에 뭘 지금 다시 또 내리막길을 걷느냐 이렇게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펴지기 전에 내리막길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이건 정상의 궤도로서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그렇고 올해 상반기 그렇고 예.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건 모든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재원을 쏟아붓고 예. 그다음에 또 많은 정책을 폈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데다가 또 작년도에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영향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좋아진 거고요. 예. 이미 코로나19로 해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서부터 경제는 계속해서 정상의 궤도로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상의 궤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냐 하는 거의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대 중반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대 초중반이고 예. 미국도 그 정도고 이런 거니까 그런 정도로서 가는 건 이제 정상의 궤도로서 가는 거다라고 봐야지 요 전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때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떨어지니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군요. 그럼 아까 좀 중국 얘기 잠깐 조금 하나만 좀 더 물어보면 예. 중국은 사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막 이렇게 성장이 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예. 중국은 가장 먼저 긴축을 시작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다시 긴축해서 돌아서서 조금 더 부양이 필요하네 이런 예.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일부 부양책을 약간 쓰기는 했죠. 지준율 예. 같은 거를 인하하고 했기 그렇지. 때문에 예. 그걸 했는데 본격적으로 뭐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할 거냐 예. 하는 것들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에서 금리를 뭐 내리고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대책을 시행하고 하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는 지금보다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를 쓰더라도 아무튼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거나 예. 아주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부동산 가격 그렇죠.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놓은 이 금융 긴축 정책 예. 이 부분들은 조금씩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중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업 부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 비율이 163%였습니다. 그게 작년도 말에 161%로 소폭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말 정도 되면 아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서 돌아갈 거다라고 예. 이제 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기업 부채를 비롯해서 부채가 조금씩 조정이 됐던 거는 올해 3월 달 양회에서 예.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대출이 되고 융자가 되고 이러는 액수 자체를 그 명목 GDP 늘어나는 것만큼 늘린다라고 하는 정책을 썼어요. 양회에서.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뭐 이번에 성장률이 분기별로 12%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늘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융자액 하는 액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5% 요 정도만 늘리면 예. GDP 대비해서 융자가 늘어나는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GDP 대비해서 융자가 늘어난 것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이게 역사상 봤을 때 거의 가장 낮은 수준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경제가 확장되는 거에 비해서 그 유동성 공급을 줄여놓은 것이 충분한 정도로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요 부분들에서 조금씩 풀리는 거는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고 뭐 강제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예. 부동산이 여기서부터 막 하락을 해버리거나 예. 이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그럼 올해 어쨌든 그 상반기에 주식시장 같은 게 가장 관심사가 뭐 인플레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또 이제 금리 뭐 오른다 하니까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는 좀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하반기는 제가 봤을 때 금리는 그다지 아마 그 상반기처럼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변수 이거는 아닐 걸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경기가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의 힘이 약해지는 거는요. 우선 이제 상반기를 보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한 거죠.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예, 그렇죠. 뭐 0.8%에서 1.7%까지 올랐지만 1% 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고 거기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이번처럼 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렇게 시중에서 높아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걸 체감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양을 보니까 저거 어지간해서는 금리를 크게 올리지를 않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체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금리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을 것 같고 뭐 또 지금 뭐 경기 이런 상황 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이 관심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대신에 보면 이제 경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이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주가가 성장도 어느 정도 성장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이거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반기나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보면 성장률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 그러니까 성장률의 증가분도 굉장히 커지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성장률 자체도 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증가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상황에서 이제는 최고의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금융시장은 과연 이게
경기가 성장률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 가서 쓸까? 이런 거가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가 아니라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기가 될까 그 관심 사항은 경기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느냐. 예.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당연히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상반기 특히 2분기와 같은 경제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반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 따져보면 뭐 엄청난 액수를 가게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1,400씩 1인당 그렇죠. 뭐 그냥 수표를 줬죠. 그게 대충 7월 달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 썼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뭐 이전 소득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경제는 당연히 상반기 특히 2분기에 비해서는 3분기가 나쁘고 3분기에 비해서는 4분기가 나쁘고 이런 형태가 되는 방향성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거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방향이 이게 내려갈 거냐 그거의 문제지 방향성이 여기서 그 위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어쨌든 이 양적 코로나 때문에 이 양적 완화, 돈 푸는 게 이제 계속 지금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1,200씩 이제 1,200억 달러씩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내고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줄여야 된다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럼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돈 풀기를 계속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리고 여태까지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이 분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록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도 정상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준처럼 계속해서 그냥 뭐 테이퍼링도 안 하고 1,200억 달러씩을 계속 공급하고 금리도 0.25%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시장의 플러스냐. 그게 아니라 그냥 테이퍼링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금리도 우리 상황 봐서 상황이 안 좋은 이렇게 용납이 되면 올리고. 금리 인상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플러스냐.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것들은 확신할 수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테이퍼링을 없애고 하는 것들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왜 이걸 하냐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은 우리도 바보가 아니고 우리도 그러니까. 경제 변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데 자, 뭐 성장이 3% 뭐 어떻게 됐고 내년도에 2.5%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결코 낮은 성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놨는데 그러면 혹시 너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몰리기 시작해서 막 금리 인상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테이퍼링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게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은 과거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항상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통화가치 안정이기 때문에 계속 올리려고 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꾸로 돼 있는 거꾸로 됐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으로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연준은 하고 싶어 하나 그 압력도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테이퍼링을 비롯해서 이 정책을 조금씩 정상화하는 쪽으로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금융위기 있었을 때 갑자기 금리를 올리겠다 그냥 갑자기 말해버리니까 다른 신흥국들이 이제 그 발작을 텐트럼이라고 그때 했었잖아요. 발작을 일으켜서 굉장히 그냥 그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트라우마가 계속 지금 시장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중앙 정부가 좀 그거를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안이하게 보느냐 오히려 예. 거꾸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아이러니네. 텐트럼보다도 더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건 뭐냐면 예. 2006년도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 전에 1%였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예. 이게 버블이 생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불과 1년 반 사이에 1.0%였던 금리를 5% 중반까지 한꺼번에 올려버려요. 5차례 올렸다면서요. 예. 그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갑자기 막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결국 그게 나중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막 그 금융위기가 나고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예, 있었다. 그때의 이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 사상 최고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렇죠. 이렇게 낮은 그 금리와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또 부동산을 사라고 돈을 더 대주고 예. 이게 더 올라가서 만약에 뭐 1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5%씩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너희 정말 그때같이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값을 쓸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너희 정말로 막 계속 금리 올리고 이렇게 하면 예. 이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겁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서 뭐 그 양적 완화 이런 것도 다 끝내고 이러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불안한 것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오늘 지금 그 센터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 이 중앙은행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정반대로 지금 돼버렸어요. 정반대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진짜 아이러니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당장 그 이달 26일부터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그렇죠. 큰 회의잖아요. 전 세계 이제 그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여기서 뭔가 큰 거 하나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오래전부터 예견은 됐어요. 이때 아마 언제부터 이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 풀기 좀 줄일 거라는 걸 이때 발표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해요. 예, 그렇죠. 테이퍼링 얘기가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 되겠죠?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마 이제 그 얘기는 될 텐데요. 예.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명확히 얘기를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됐으니까 예. 언제서부터 우리가 그 양적 완화에 의한 유동성 공급을 줄이겠고 그래서 언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예.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때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 두 개의 이제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자처럼 얘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임팩트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거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두리뭉술. 예, 두리뭉실하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 많은 얘기를 연준 의장을 해왔지. 비롯해서 연준이 했다라고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본인들이 그냥 강하게 발을 빼기에는 너무나 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진 그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그 핑계가 여태까지는 뭐였냐면 고용이 정상이 되냐. 그렇죠. 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충 보니까 고용은 또 정상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고용률은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팬데믹이 그 코로나19가 4차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한번 감안했을 때 명확하게 언제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 얘기하는 것도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충분히 예. 가능성을 끌어올려 놓고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거 이런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 센터장님 생각을 한번 좀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잘 모르는 저도 그렇고 야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이 저렇게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막 오르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언젠가는 뇌관이 터져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서서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좀 예방 주사를 맞아서 이 풀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더 곪을 때까지 뭐 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상태를 그냥 더 그냥 놔둬도 예. 괜찮은 건지 예. 저 좀 헷갈려서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 센터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격은 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 가계 부채나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채나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 금융위기 때 이럴 때는 이 선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파생상품을 통해서 그 돈을 거기에다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크게 문제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보니 그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그렇죠. 보인다 이거죠. 옛날에는 파생 상품이라는 건 그 관계 당국들이 못 봤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도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니 2005년도, 2006년도를 우리가 한번 따져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2007년도 하반기가 되면 미국에서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은행을 비롯해서 투자하는 회사들 자체가 서브프라임 때문에 다수가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전에 그걸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뭔가 사고가 터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일단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안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형태로 좀 줄여놔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 것처럼 정치적인 압력이 엄청난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나중에 그 정책을 쓰는 사람도 딱 하나의 그 앞분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썼을 때 이게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형태로서 그냥 고를 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차차차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책을 쓰는 이 그 정답인데. 그 타이밍.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고 계속 지금 타이밍을 놓쳐가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과거에 일본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리나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의 그 통화 정책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그게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과거에 5차례나 금리를 급하다고 막 올리고 이러는 바람에 부작용이 생긴 거잖아요. 일본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잃어버린 30년이 그래서 왔다. 만약 그때 통화 정책의 타이밍만 제대로 써야 됐을 때 썼으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바닥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분명히 이거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무시무시한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도 이게 정치의 문제가 또 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지금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늦었다라고 봐야 되죠. 예.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늦었을 때는 속도를 빨리 하면 되는데 속도를 빨리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건 더 큰 부작용이 그러니까 생기죠. 미리미리 이렇게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상당히 늦었는데 예. 그나마 그래도 한국은행은 지금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간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뭐 최근에 보면 뭐 그 부동산 매수의 3분의 1이 20, 30대가 영끌을 해서 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 하반기서부터 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예. 11월 달서부터 뭐 1000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라가고 예. 이럴 때에 정말 영끌 해가지고 막 예. 주식 사고 삼성전자 사고 막 이 난리를 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만약에 뭐 이 돈 빌려 가지고 예. 그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신용 내서 예.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그랬던 사람은요. 만약에 9만 원 얼마에 샀다라고 하면 이미 자기 원본은 없습니다. 예. 그죠?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예. 그 대신에 내한테 부채만은 남는 형태가 되는 예.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주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들을 금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제어를 해야지 이거를 더 크게 늘리면 늘리고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면 부풀어 오르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겪어야 되는 고초는 정말 말도 못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일단 시작을 해야만이 다른 나라들도 뭐 물론 다른 신흥국들 먼저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하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 미국이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준 의장이나 파월 의장이나 자기가 한 말이 내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하기가 참 싫으니까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뭐 어쨌든 다른 이유도 있겠죠. 판단하는 거 있으니까. 참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잭슨홀 미팅 이번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시작하겠다. 이제 돈 예. 풀기 예. 그 완전히 돈을 푸는 걸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돈 푸는 거 좀 양을 좀 줄이겠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만약 그렇다면은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시장에 플러스고요. 예.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 예. 그건 정말로 별로 시장에 안 좋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면 오히려 시장에 플러스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테이퍼링을 해서 양적 완화를 줄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다 대비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 대응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시작했구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는 왜 그 8월 초에 7월 달에 그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보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좋았죠. 주식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중립적인 형태의 그 영향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고용이 좋아지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용이 좋아지니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가 됐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면 중립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사상 최고치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없이 대비가 없었는데 그동안 계속 연준이 우리가 그 고용이 괜찮아지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서부터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을 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주식시장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 이제서부터 테이퍼링을 하겠고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 그게 보다 더 낫다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잭슨홀 미팅에서 두리뭉술하게 아직 뭐 테이퍼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내년에 다시 한번 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하는 거로 합시다. 뭐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만. 그러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코스피 지수랑. 근데 이게 2분기 기업들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수출도 지금 우리 잘 되고 다들 그 얘기합니다. 그놈의 선반영 다 이거 미리 반영된 거고 지금은 앞으로를 지금 선반영하는 거다 그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센터장님도 뭐 비슷한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또 하나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34% 증가했고요. 그 대신에 매출이 7%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나온 거 여태까지 쭉 모아보면 매출이 21% 늘어났고요. 이익이 10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면 매출은 1분기 7%에서 21%가 됐으니까 3배가 늘어나 버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익 증가율은 조금 낮아진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하는 그 효율성이 1분기가 가장 좋았고 2분기가 좀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빠졌을까? 단가가 그럼 같은 물건을 파는데 단가가 그거는 떨어졌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작년도에 코로나19가 나고 막 그랬을 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게 경기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흔히 얘기한 아까 흔히 많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급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의 병목 현상이 생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는데 그 정부의 지원을 통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기업들은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코로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니까 우리 이렇게 생산 능력을 줄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재고를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 내다 팔기를 시작을 합니다. 재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를 터니까 부담이 매출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생산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대신에 비용은 과거에 다 그 털었으니까 이익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재고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재고 부담이 1분기를 하면서 이제 거의 바닥이 나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생산을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보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매출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이익은 덜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영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겠군요. 그러네. 그러면 지난주에 어쨌든 반도체가 굉장히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뭐 총수도 풀려나는데 공교롭게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또 폭락을 하는지 뭐 그게 뭐 총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반도체는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작년도서부터 빅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저는 계속 빅사이클이 진짜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사이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클이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그럴 거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야, 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다른 거보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먼저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데 진짜 빅사이클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먼저 올라갔겠죠. 그게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거는요. 우리 하락은 8월달 이때서부터 거지만 이미 5월달 정도서부터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전망을 하는 곳에서 그 홍콩에 있는 2분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거의 한 27% 이렇게 됐는데 3분기서부터는 거의 정체다. 내년도 1분기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던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얘기가 되면서 쭉 이렇게 그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면 애플이나 구글도 반도체를 쓰기만 했던 곳에서 자기네가 반도체 설계를 해서 외주 줘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공급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계속 갖고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 가장 대표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몇 개월 사이에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외국인 55.7%에서 5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허투루 볼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외국계에서 이게 그 나쁜 레포트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국내에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가 2000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2000년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주가가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IT 버블 뭐 이렇게 그 터지기 바로 직전 삼성전자는 IT 버블이 터지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 7,8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외국계에서 하나 2장짜리 레포트가 나온 거예요. 이제 반도체 경기는 꺾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 내에서 그걸 갖고 치열하게 그걸 했겠습니까? 근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7,800원이었던 주가가 2,400원까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요. 모멘텀이 상당히 꺾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형태로 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럴 거라 이거죠.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한번 그 주가를 보시면요. 8만 원대에서 6개월 내내 주가가 옆으로 쭉 갔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깨고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밀려버린 형태인데 이게 그 6개월 넘는 동안의 균형이 깨진 건데 그게 그냥 단순히 조금 내려가서 한 4, 5% 정도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든가 거기에서 또 균형을 만든다든가 이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삼성전자만으로서 끝날 건가 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대개 삼성전자로서 대표되는 이런 그 큰 주식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고주식뿐만 아니라 대형주에 연관돼 있는 이런저런 대형주 쪽으로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떨어졌다가 내일은 자동차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또 화학이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막 옮겨 다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왜 옮겨 다니? 왜 물기니처럼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다른데 분야가 종목이 다른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경제가 나쁘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표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팍 떨어지질 않고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떨어지는데 처음에 떨어진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끌어내리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아지면 이게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만 안 오기를 지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란다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도 3,200선이 무너졌어요. 내려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시네요. 주가는 제가 이제 연초에 생각했을 때 올해의 상당히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1년 내내 주가는 옆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3,200 정도 선에서 그냥 3,000과 3,300포인트 사이에서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거다. 근데 지금이 이제 위에 한번 3,000 얼마, 3,300을 얼마 하고 밑에 이제 3,000포인트 이렇게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1년 내내 옆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것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옆으로 쭉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에너지를 쫙 소모해 가는 과정이냐 이런 건데 확률은 에너지를 소모해 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에너지를 소모한다.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연초 작년도 이렇게 해서 연초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잖아요.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벗어나지 않는 거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과정이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고요. 지금까지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